모든 논란은 은유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본질의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가 흉악범, 국민들이 정말로 경악을 하는 그런 흉악법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정책으로 논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필 이제 두테르테라고 하는 은유법이 딱 들어가는 순간 네. 두테르테가 인권 탄압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두테르테? 내가 무슨 두테르테야? 그럼 너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지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반격을 한 겁니다. 정책 논쟁에 대해서 정책으로 돼야 되는데 네. 은유법으로 꼬리가 잡히는 순간 사실은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바깥에서 굴러들어온 상대 진영에서 굴러들어온 돌에 정체성에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지에 사형제 논란이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 논란으로 엎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홍준표 후보가 능수능란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책 논쟁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에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에서 확실하게 어느 한편을 들어서 각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 감형 없는 종신제라든지 네. 뭔가 좀 더 국민들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다른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원론적인 얘기하고 두테르테 붙이는 순간 토론의 주제가 바뀌어버렸죠. 그렇군요. 저희 언론에서는 뭐 정책 공방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지경은 아니고 두테르테라는 그 은유법을 잡고 지금 말꼬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가 한마디만 하면 마치 꼬투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양상.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1위 후보의 숙명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을 뭐 비교해서 은유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분야에서 성숙도를 비교한다고 하면 필리핀과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우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두테르테 대통령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입에서 두테르테라고 하는 이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인권을 탄압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실은 주로 방어 위주의 경선 전략, 뭐 그렇게 이 경쟁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공세적으로 홍준표 후보에게는 두테르테의 어떤 그런 과격함 혹은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성격의 프레임을 던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2017년에도 뭐 이를테면 홍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별명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반적이지 않고 다소 과격하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약간 전이돼서 국내에서 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프레임을 던지니 가만히 있을 홍준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반격의 어떤 빌미랄까 공격 포인트로 과거 있었던 적폐 수사, 네. 그 적폐 수사로 보수 진영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편 것이고 그와 동시에 유승민 후보도 그 적폐 수사로 인해서 5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더 과연 인권에 가까웠던 검찰총장 혹은 과거의 검사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양방이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적폐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당내 경선에서 네. 이런 멍해, 과거 보수 진영을 상대로 해서 활시위를 당겼다라고 하는 이 멍에는 계속해서 지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참에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처럼 정면 대응해서 탄핵은 불가했다. 네. 적폐 수사도 그 시대에 뭐 소명이었다라고 하든지 해서 정면 승부수를 던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좀 불투명한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공격 포인트로 계속 위크 포인트로 계속 네.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버스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국민의힘 내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으로는 어떤 비판이라던가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맞받아치는 양상이 되면서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기 시작한 중인데 약간 모호한 지점에 대해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지금의 오고 가고 있는 이 얘기가 그럼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형제와 관련된 얘기가 좀 오늘 주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97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없는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다.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엠네스티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은 사형제도와 흉악범죄 발생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사형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사형제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화두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제도가 지난 24년 동안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고 물론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는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은 있었지만 집행을 24년 동안 미뤄왔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은 사문화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에서 계속 이 폐지 논의가 지속돼 왔고 관련 법안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처리는 안 됐을 뿐입니다. 자, 그럼 처리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존치론이 일부 있기 때문이고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인데 존치를 하자라고 하는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방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하지만 연쇄살인이라든가 이런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사후에라도 전 국민이 어떤 위로감이랄까 아니면 경계심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측면에서의 그런 이게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는 약간 감정에 가까운 이런 해소책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존재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존치론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을 정확히 때렸는데 이 사형제를 던짐으로써 진보 진영에서는 또 저렇게 과격한 이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또 나왔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역시 홍준표야. 그래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 분노에 그럼 누가 과연 불을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홍준표 정치적으로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공히 논쟁을 벌일 만한 이슈에 대해서 홍준표가 정확히 감각적으로 던져서 때렸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흉악범죄 이 이슈에 타서 논쟁 위에 올라타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는 홍준표가 이슈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본인만의 선명한 부분을 부각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형제도 97년 마지막으로 실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 사형수 60여 명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등 지금 이제 전국 교정시설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 사안이 사실은 보면은요. 기사들의 달린 댓글을 보면은 사형제에 찬성한다. 빨리 사형시켜라라는 이 홍 의원의 주장이 실린 기사에는 그런 내용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 또 윤석열 총장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련한 홍준표 전 대표의 의도된 이슈 선점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사형제 논란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이 사형제도를 꺼낸 거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앞에 이제 김대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제라고 하는 거는 한 최근 10여 년 동안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딱 반입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 반. 네. 자, 그러면 이 이슈는 언제 제기해도 절반은 지지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를 추격하고 있네, 여론 지지도가 홍준표 후보가 조금 올랐네 그러는데
어차피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수층에서 더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반에 상승세라고 얘기하고 있던,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던, 뭐 그래서 골든크로스까지 네.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층에, 뭐, 콩을 콩이라고 하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슈는 먼저 선점 딱 해가지고 이슈를 갖다가 딱 먼저 선점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쫓아오면 좋은 거고, 안 쫓아오면 보수층으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네. 효과를 갖다가 노리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노련한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도된 발언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홍준표 의원의 저력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1위 후보이기도 한데 2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의원 간의 싸움이 이제 불붙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륜도 있고요. 추격자라는 위치까지 감안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요, 절박한 게 아니라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자신은 골든크로스 간다, 호남과 젊은 층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믿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조금 뭐 추격세에 있다라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소위 윤석열 캠프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 측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2030 세대가 조금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 이거를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지금 발언을 자제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그동안 설화를 겪었던 메시지상의 어떤 커다란 실수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 말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다가 지금은 이제 정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갑자기 지지율이 푹 떨어질 뭐가 있어야지 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네. 치고 올라갈 텐데, 추석 때까지 과연 그런 이슈가 있겠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를 보면 이번에 뭐 좀 세게 쳤어요.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 두테르테 뭐 이런 거 발언도 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주택, 네, 네. 청년 기본주택에 대해서 뭐 2,000조 원이 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막 바빠다 쳤는데, 근데 이제 네거티브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준비가 돼 있었다라면은 조금 더 그냥 단순한 뭐 거짓말이다 또는 뭐 두테르테식이다, 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국민들한테 단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 상식에 맞는 정책 대안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지지율이 오히려 저는 반등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좀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 후보가 추석 이후에 골든크로스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희망사항인 거고, 그때까지 어떤 이슈가 등장하느냐, 그 이슈에 따라서 소위 윤석열의 말실수가 또 나오느냐, 네. 또 거기에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보수층의 어떤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하느냐, 이런 뭔가의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 이슈가 없이 그냥 지금 지지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후보의 자신감 표출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홍준표 의원의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제 관건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이미지 개선 내지는 또 어떤 좀 깊이 있는 발언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많이 좀 달려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역선택을 놓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의원이 지금 지지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지지세 가운데 일부는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여론조사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인데,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왼편에 있는 표가 전체 후보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인데, 윤석열 후보 25.9%, 홍준표 후보 21.7%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정해서 보면은 차이가 확 벌어지죠. 윤석열 후보 52.2, 홍준표 후보 18.3으로 윤석열 후보가 절반이 넘는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26.4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상당히 또 왈가왈부가 많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TBS에서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정말 궁금합니다. 이 같은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은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 우선 역선택 논쟁을 보면서 저는 이게 윤석열 캠프든 홍준표 캠프든 본인 스스로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추격세가 붙었다. 나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이 역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테고, 반대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는 조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당내에서 있어서만큼은 혹은 민주당 일부의 역선택에 의해서 이 지지율이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내 비토 세력에 대해서 좀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패배에 대한 기억을 상쇄시킬 수 있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역선택 논쟁이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역선택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 경선판 전체를, 선거판 전체를 뒤집는데 영향을 주진 못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논란 자체가 증폭되는 것은 사실은 후발주자인 홍준표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윤석열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이든 아니면 대체 국민적인 시선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그냥 무난히 승리하거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준표도 있었네? 홍준표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왔지? 네. 이런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홍준표 후보 측에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자 간의 보수 진영 내부에서 적합도 조사를 하면 굉장히 좀 붙는 양상입니다. 네. 지지율 그 격차가 지금 굉장히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역선택에 대해서 좀 반론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시된 리서치 뷰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또 보수 측만을 별도로 한 조사 가운데 살펴보면 홍준표 후보의 표차는, 지지율 차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역선택이 존재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서가고 있는 후보에게는 취약점이 될 수 있고, 후발주자,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좀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홍준표 후보가 약간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이건 대승적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경선준비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한다라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건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정당 정치라는 것은 나와 이념을 동일시하는 그 집단이 같은 정당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정당이 우리의 대표주자, 대선주자를 선출할 때는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의힘 혹은 보수 정당에 보면 일반 시민의 민심과는 조금 괴리된 현상이 나타나서 선거에서 계속 패배해왔다. 그래서 일반 민심을 집어넣자 해서 여론조사를 넣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그 여론조사가 역선택이 있으니 여기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놓자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당 중심의 경선을 치르자는 얘기가 되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아마 정홍원 지금 경선준비관리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했을 때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이제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 주 말 일요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선관위에서 경선 룰을 정하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달 중순에는 일단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